입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모임인데 우리 심재한 교수님으로부터 경쟁법에 대한 기초 공부를 일단 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2주 뒤에는 우리가 해운과 관련된 경쟁법 이슈를 좀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심재한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경쟁법 또는 공정거래법이 뭔가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제가 어제 보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경쟁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경쟁법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독점금지법 아니면 공정거래법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쟁법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은 더 이제 일반 학자들 입장에서는 더 정확한 용어이기 때문에 경쟁법이라고 하는 용어가 조금씩 더 이제 어떻게 보면 학계에서는 대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왜 경쟁법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 법률 자체의 취지가, 입법 취지가 보시는 그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경쟁을 통해서 시장의 개방성과 계약 정의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효용의 극대화와 정치적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로운 경제 체제를 추구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쟁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취지가 경쟁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제1의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쟁이 활성화되어야지만 이제 교수님, 궁극적으로는. 예. 교수님, 예, 예, 보내주신 예. 거 이거 좀 이렇게 화면 공유해서 좀 하면 될까요? 예. 그러면요, 잠깐만 이거를 금방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걸 화면을 더 크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좋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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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 경쟁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제1의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경쟁이 활성화가 되면 소비자들이 가장 큰 효용을 본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막는 여러 가지 이 사업자들의 행태를 규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경쟁법의 입법 취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우리나라에서는 경쟁법의 이제 중심적인 법률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제 약칭으로 통상 공정거래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은 이제 제1조에서 그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정거래법은 네 개의 카테고리를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이제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개의 카테고리가 뭐냐 하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카테고리고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규제, 금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력 집중 방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이렇게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마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그다음에 부당 공동행위 규제,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실 내용이고, 경제력 집중 방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재벌 규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벌 규제는 이제 이 하나의 카테고리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볼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제력 집중 방지는 빼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경쟁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겨나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 최초의 경쟁법을 먼저 보셔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세계 최초의 경쟁법은 셔먼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890년에 미국에서 제정이 됐고, 이 셔먼법하고 뒤에 보시는 클레이턴법, 그다음에 연방거래위원회법, 이 세 가지 법률이 미국의 반트러스트 법제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경쟁법을 반트러스트법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중에 제일 핵심적인 법률이 이제 세계 최초로 제정된 셔먼법. 이 셔먼법은 당시에 1890년에 법률 제정을 주도한 셔먼 상원의원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요. 그 셔먼법은 그 중심되는 법률이 딱 두 개의 조문이 있습니다. 딱 두 개의 조문이 있는데, 첫 번째 조문은 뭐 주간 혹은 외국과의 거래, 뭐 트러스트, 하면서 이제 이 행위를 한 자는 중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며 유죄로 결정되면 뭐 1억 불 이하의 벌금, 자해인의 경우 100만 불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 징역,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1조는 뭘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냐 하면, 한마디로 현재 시각에서 보면 카르텔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국 이 1890년 당시에 성행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성행을 했냐 하면, 미국의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하는 그런 정유회사가 미국의 그런 이제 원유 정유 시장의 75%를 카르텔을 통해서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이의가 제기가 돼서 그걸 제거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을 했고, 그런 카르텔을 조직한 자는 이차저차하게 형벌에 처한다라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슈먼법은 형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는 슈먼법 제2조는 뭐 독점하거나 독점화를 기도하거나 뭐 하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걸 우리나라 법률에 대입을 하면 이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하고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1914년도에 클레이턴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됐는데, 이 클레이턴법은 피해자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민사적인 어떤 배상 근거로서 법률 규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연방거래위원회,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인데, 연방거래위원회법도 1914년도에 제정이 돼서 이 연방거래위원회법은 이제 제5조에서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은 불법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법률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률이 미국의 반트러스트법 체계를 구성을 하고 있고, 이것 이외에도 다른 이제 자잘한 법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법률에서 파생된 법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U, 지금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EU 쪽에 있어서의 경쟁법 집행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려 있는데, EU의 경쟁법은 이제 EU 기능조약이라고 하는 것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EU 기능조약은 뭐냐면 EU를 구성하는 그 제1조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제 이 EU 자체를 구성하는 조약인데요. EU 기능 조약 자체에 101조하고 102조의 경쟁법 규정을 가져다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1조 규정은 한마디로 카르텔을 금지한다 라고 하는 규정이고, 제 102조 규정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다 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기업 결합 규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법률 규정이 있는데 이건 이제 뒤에 보시면 뭐 기업 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쟁 제한적인 기업 결합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 조선 회사가 이 합병을 하려다가 실패한 요 근거가 되는 것이 EU의 기업 결합 규제 규칙에 의해서 이제 EU 쪽에서 집행위원회에서 거절 금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회사가 합병이 무산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대해서 보시면 공동행위란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 조건, 거래량, 거래 상대방 또는 거래 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다른 경쟁하는 사업자, 나랑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하고 절대 어떠한 뭐 협의라든가 뭐 어떤 뭐 계약 조건이 됐건 가격이 됐건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협상을 한다거나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라. 가격도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고 네가 판매하는 제품의 거래 조건도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고 네가 얼만큼 팔지에 대해서도 경쟁 사업자하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거래량에 대해서도 뭐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든지 간에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걸 다른 경쟁 사업자하고 예, 협의가 됐건 계약을 했건 하는 순간 그건 일단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가 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느냐? 왜 부당한 공동행위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결정되는 가격이나 공급량 등 경쟁 조건을 사업자들이 담합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결정을 함으로써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인 경쟁 메커니즘의 작동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쟁 저해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당공매미의 금지는 이제 유형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현재는 이제 40조인데 40조 1호부터 9호까지 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가격에 대한 담합, 그다음에 두 번째가 거래 조건에 대한 담합,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생산 출고 등에 대한 담합, 네 번째가 시장 분할 담합,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설비 제한 담합, 여섯 번째가 종류 규격 제한 담합, 일곱 번째가 공동회사의 설립에 관한, 그다음 여덟 번째가 입찰 담합, 아홉 번째가 타사업자 방해 혹은 정보 교환 담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가격, 시장 분할, 그다음에 입찰 담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법률에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하드코어 카르텔, 경성 담합, 경성 공동행위라고 해서 이건 경쟁 제한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 담합이라든가 시장 분할 담합 혹은 입찰 담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게 거의 당연위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뭐 학자들도 있고 당연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도 있는데 어쨌든 가격, 시장 분할 혹은 입찰 담합 이런 몇몇 공동행위는 굉장히 크게 경쟁 제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세게 규제가 된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 혹은 그 어떤 규제 기관들 뭐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가격, 그다음에 시장 분할, 입찰 이 부분은 굉장히 이 일반 사업자들도 주의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부호에 보시면 맨 뒷부분에 정보교환 담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정보교환 담합은 작년 말에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이 부당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해서 이 정보교환 담합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가 있는 게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담합 행위로, 예전까지는 정보를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는 담합이 아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구호에 정보교환 담합이 들어오면서 사업자들끼리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담합이 된다 해서 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제재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요게 뭐 작년 말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 요 관련된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 정보교환 담합으로 인해서 여러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다른 사업자들하고 의견 교환을 한다거나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텔 금지에 대해서 금지 위반의 효과를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시정 조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시정 조치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당해 행위를 중지해라. 그 다음에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를 해라. 그 다음에 이 밖에도 다른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부과가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부과가 될 수 있는 게 과징금입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과징금 액수도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되면서 2배로 올랐습니다. 그전까지는 100분의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었는데, 개정법에 의해서 100분의 20까지 2배로 과징금 부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형벌 부과될 수 있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또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하고 과징금은 행정적인 제재이고 형벌은 형사적인 제재인데, 이 세 개가 동시에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의 셔먼법은 형벌만 부과가 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고, EU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형벌 부과 규정은 없고 과징금, 시정조치하고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만 부과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행정제재 플러스 형벌까지도 부과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제재 조치가 센 나라로, 이례적으로 센 나라로 지금 그 법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공동행위 인가와 관련해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뭐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 구조조정, 연구 기술 개발, 거래 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이제 현재 있고, 그 이전부터도 이런 인가 규정이 있어 왔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인가의 유형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틀은 이차 저차 저차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행위로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플러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지만 공동행위가 인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가가 될 수 없는 경우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당의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를 초과할 경우나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의 공동행위에 참가 사업자 간의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당의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뭐 등등 해서 인가될 수 없는 경우도 규정이 되어 있고, 인가 절차는 사업자가 인가 신청서를 내고 공시가 되고 의견 수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의결을 통해서 인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아마 어제 하나 보내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공동행위의 인가는 거의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 요 점을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가 신청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도 않고 인가를 신청했더라도 인가 자체가 최근에는 나온 사례가 극히 드물다라는 내용 이해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공동행위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위법행위이고, 위법행위를 했을 때 제재가 굉장히 세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형벌, 그다음에 EU는 이제 그 과징금, 우리나라는 두 개 다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제재가 상당히 세고 해서, 근데 공동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공동행위를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공동행위가 굉장히 비밀스럽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각 규제기관에서 공동행위를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 그런 제도를 뭐 세계 각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과징금 및 시정 조치가 면제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혹은 과징금 시정 조치가 감경되는, 그다음에 감경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50%까지 감경되는 여러 가지 행위 유형이 있는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신고를 하고 모든 관련 자료, 증거를 제출을 하면 과징금 및 시정 조치가 모두 면제가 될 수 있겠고, 그렇지 않고 뭐 두 번째로 이제 그 신고를 하고 협조를 하고 하게 되면 과징금 및 시정 조치가 50%까지 감경이 되는 그런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모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공동행위를 했을 때 최근에 거의 대부분의 공동행위는 이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에 의해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누군가가 공동행위를 했을 때, 카르텔을 했을 때 신고를 하고 자기는 이제 과징금하고 시정 조치를 면제받고, 다른 사업자는 많은 과징금, 그다음에 시정 조치를 부과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이 사업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다 카르텔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혹시나 다른 사업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우려 때문에 카르텔이 깨지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이 카테고리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금지가 되고 있는데, 시장 지배적 지위 사업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마 독과점 사업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법률에 있어서는 이제 독점 사업자는 뭐냐 하면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독점 사업자라고 얘기를 하고, 과점 사업자의 경우를 어떤 경우를 말을 하냐 하면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75% 이상. 그러니까 둘 사업자가 쳐보니까 80%다 그러면 두 사업자가 과점 사업자이고, 셋 사업자가 뭐 75%, 뭐 90%다 그러면 이 세 사업자가 모두 과점 사업자로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건 법률적으로 추정이기 때문에, 추정은 뭐 법률을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반증을 들면 깨질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깨질 수는 있지만, 거의 이 독점, 과점 사업자들은 시장 지배적 지위가 있다라고 추정이 깨진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독과점 사업자, 이 시장 점유율에 따른 독과점 사업자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이제 2차 저차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공정거래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용 금지의 유형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가격 남용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얘기. 그다음에 출고 조절,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거래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금지 유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눌 수는 있는데 일단 이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유형이 있는데, 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런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은 보시는 것처럼 그 세세하게 더 나눠볼 수가 있는데, 거래 거절을 한다거나 차별 취급을 한다거나 뭐 경쟁 사업자 배제를 위해서 부당 연매를 한다거나 부당한 고객 유인을 한다거나 기업 팔기를 한다거나 뭐 구입 강제를 한다거나 배타 조건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술을 부당 이용한다거나 하는 행위, 뭐 그다음에 그 다른 계열사를 위해서 부당한 자금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행위가 모두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카테고리, 아까 그 조선업 관련해 가지고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 결합의 제한도 공정거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 결합 행위의 유형은 그 주식 취득이나 임원 겸임 회사 합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기업 결합 행위는 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회사 합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회사에 합병을 할 때 기업 결합을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평형 기업 결합,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수평형 기업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조선업종 사업자들, 회사들끼리 합병을 한다, 아니면 뭐 해상 운송 사업자들끼리 합병을 한다. 이건 경쟁 회사 간의 합병이기 때문에 수평형 기업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수평형 기업 결합은 경쟁 제한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경쟁 당국에서는 수평형 기업 결합을 금지하는 유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직형 기업 결합은 이제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 생산,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 과정에 있는 인접하는 단계에 있어서 회사 간의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조선업을 예로 들면 조선업을 하는 회사하고 상위 어떤 단계에 있는 철강 회사하고 뭐 기업 결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운 회사랑 기업 결합을 한다. 뭐 이게 이제 수직형 기업 결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혼합형 기업 결합은 수평형, 수직형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결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수평형 기업 결합, 즉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간에 합병을 한다. 이 부분은 이제 경쟁 당국에서 굉장히 유의 깊게 살펴보고 간간히 앞에서 보신 것처럼 금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라고 해서 별도로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 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합니다. 이 사업자 단체는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외국에 있어서도 사업자들끼리의 모임, 조직체, 이게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 조직의 형태는 뭐 어떤 조직의 형태인지에 불문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 사업자 단체가 행해서는 안 되는 금지 유형이 또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혹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 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또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금지가 되고 있고, 이런 금지 유형에 위반했다라고 하게 되면
당해 행위를 한 사업자뿐만이 아니고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단체에도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가 되고, 이 사업자 단체가 주도를 해서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 카르텔을 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사업자들도 모두 별도로 과징금 혹은 일정한 제재 조치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자 단체 금지에 대해서도 이 사업자들은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역외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정거래법 혹은 경쟁법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게 뭐냐면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공정거래법 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EU나 미국에서도 이 역외 적용, 뭐 근거 규정은 없지만 해석에 의해서 모두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뭐 앞에서 계속 뭐 예를 들어드린 EU에서 우리나라의 조선 회사들이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EU에서 제재를 가하고 금지시킨, 그것도 역시 역외 적용에 의해서 이 금지가 이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 회사들끼리의 합병인데 왜 EU에서 금지를 시키느냐? EU 입장에서는 한국 조선회사가 기업 결합을 한다, 합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컨대 LNG선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들 EU 영내의 조선 회사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가능한 것이고, 미국에 있어서도 역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역외 적용에 의하게 되면 미국에서 역외 적용을 하면 미국 법을 적용을 하는 것이고, EU에서 적용을 하면 EU법, 뭐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면 우리나라법, 중국에서 역외 적용을 하면 중국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역외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마디로 미국 셔먼법에 의해서 형벌이 부과가 될 수 있고, 안타까운 뭐 사실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모 기업 임원이 미국에서 실제로 형벌이 부과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 제외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법 116조에 보면 이 법은 사업자든 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둔 취지는 이제 소관 부처에서 다루는 법령의 근거가 있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다시 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용 제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체로 공공성이 크거나 혹은 기타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분야가 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해서 공정거래법이 적용 제외가 된다라고 법률에 규정을 하고는 있지만, 아마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그 카테고리가 정해진 뭐 전기, 가스, 뭐 이런 보건, 뭐 이런 부분이 아닌 이상 아마 이 116조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가급적이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이 116조의 규정을, 적용지의 규정을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경쟁법의 틀은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 교수님이 지금 계신데, 어제
그 일괄 면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그 관련해 가지고서 제가 뭐 음, 저, 논문을 하나 띄워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괄 면제는 왜 시행이 됐냐 하면 EU에서 그 공동의 인가과 관련해서 원래는 이제 개별적인 우리나라 법률하고 똑같이 인가 신청을 받아서 인가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1960년대부터 이렇게 보니까 그 인가가 집행위원회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통계에서 보면은 뭐 몇만 건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그 EU 집행위원회 입장에서는 이거 인가 신청서 처리하다가 우리가 이 인가 신청서에 깔려 죽겠다. 그러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라고 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인가 신청 자체가 카테고리가 지어지겠구나 해서 2차 저장 카테고리는 이제 그 인가를 따로 개별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2차 저차한 이제 유형화를 통해서 전제 조건이 합법화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지키면 그냥 그 선에서 전체적으로 인가가 된다. 그 행동 어떤 행위 유형 혹은 그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인가를 그냥 자동적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고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이제 몇몇 인가라고 하는 것이 행위졌기 때문에 일괄 면제 규칙 그 카테고리 안에서의 공동행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취지로 일괄 면제 규칙에 이 규칙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규칙 EU에서 규칙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규칙이 아니고 EU 전체적으로 직접 적용되는 법하고 똑같은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칙이 시행이 되면 EU 내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모든 회원국들이 적용할 수 있는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취지 하에서 일괄 면제 규칙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네가 그 교수님 그 설명 예, 감사합니다. 발표도 잘 들었고요. 예, 네. 예, 그래서 예, 제가 어제 그제 이제 그 블록 이그젬션이라고 할 때 블록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 예, 그다음에 예, 우리나라 뭐 공정거래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 해운법이나 뭐 여러 어, 뭐 인가제도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개별 네, 그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개별법에 따른 공동행위 정당한 공동행위는 이제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그 조항을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도 유럽이나 이런 것처럼 블록 이그젬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만약에 취한다면 그 조문을 어떻게 정리해야 그 블록 이그젬션에 해당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뭐 어느 예, 정도 해소는 되었고 또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걸 어떻게 워딩을 하면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의문이 남아 있기도 하고 합니다. 하여튼 예,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면제 제도에 대해서 그 논문까지 공유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다 읽어보긴 했긴 했습니다. 근데 뭐 예, 예,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뭐 100%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예, 교수님,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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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교수님 그러면 요걸 좀 화면 공유를 좀 없애버리고 이야기 좀 하시죠 그러면요. 예. 음,
예, 신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조범기 상무님 계속 그 질문하신 블록 익잼션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제 잘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왜 블록이라고 썼느냐 이건데 제가 이제 그 EU법 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EU법은 과거 81조, 82조인데 오늘도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101조는 그 카르텔 방지 그 공동행위고 102조가 이제 시장 지배자 지위인 것 같아요. 그런데 101조, 102조를 한꺼번에 두 개를 한꺼번에 그 적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운법에서는 그 공동행위만 우리가 적용 안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일반 법을. 그런데 여기 이웃법에서는 그 우리가 몇 종 그 옛날 규정 이시 규정 405686 이걸 통해 가지고 옛날 81조 82조 그러니까 공동행위하고 그 시장 지배자 지배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그 좀 면제를 시켜주니까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블록 익잼션이다 이렇게 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교과서들에 그건 보니까 아닙니다. 예, 아닌가요? 교수님, 예, 예, 예. 예, 저 일괄 면제 규칙은 예. 카르텔만 해당합니다. 카르텔 81조, 81, 그러니까 옛날 81조고 지금 101조 1항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제가 보내드린 글을 보셔도 그 내용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예, 교수님, 예, 예. 그래서 여기 제가 하나 혹시 드는 거면은 우선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두 개를 네. EU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EU에서 하는 것은 이런 그 시장 지배자 지위도 이제 EU에서는 그 우리 면제가 됐고 그다음에 그 공동행위도 같이 면제가 됐고 나는 이제 어제 연구하면서 그렇게 지금 생각했고 그게 한 가지이고 또 하나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 뭐 공동행위 중에서도 우리가 뭐 운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노선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선박을 공유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을 한꺼번에 개별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적용을 면제시켜 주기 때문에 블록 익잼션 블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저는 그 두 가지 중에 뭔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신 교수님 말씀은 그 102조는 해당이 없는 거다 그런 말씀하시네요 지금. 예, 예. 그리고 블록이라고 하는 걸 이 포괄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서 잠깐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말하는 블록은 사업 분야입니다. 사업 분야. 그러니까 제가 보내드린 저 블록 일괄 면제 규칙이 이제 몇몇 일괄 면제 규칙이 제정이 됐는데 그 유형을 제가 보내드린 자료 15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요. 예컨대 14페이지 보시면 항공 운송 분야에서 운항 계획 등에 대한 그다음에 항공 운송 분야에서 컴퓨터를 통한 예약 시스템, 공항의 공급 능력 합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는 우리 해운과 관련된 거 보시면 그 제가 보내드린 것 중에 15페이지 해상운송 사업자의 합의 등에 대한 일괄 면제 규칙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업 분야에 대한 것이지 그 81조 지금 현재로서는 101조 외조 전부 다 면제가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일괄 면제를 통해서 카르텔이 허용이 된다라고 해도 절대적으로 금지가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금지가 되는 행위는 뭐냐면 가격 담합, 시장 분할 담합.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이 가격이라든가 시장 분할 담합이 사업자들 간의 합의 내용에 있으면 그 합의 내용 전체가 금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EU에 아마 해상운송 사업자의 합의
관한 일괄 면제 규칙 보시면 제4조 보시면요. 4조의 절대적 금지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4조의 절대적 금지 사항이 있어서 그건 가격이 들어가 있고요. 시장 분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다른 건 괜찮습니다. 다른 건 무슨 아까 보신 것처럼 공동으로 뭐 노선을 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 합의 내용 중에 가격, 시장 분할 이 내용이 있으면 그 계약서 자체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게 허용이 면제를 해준다고 해서 너무 그 부분을 믿으시면 안 되고요. 면제를 해줬어도 일정한 계약 내용 자체, 세세한 계약 내용 자체에 금지 조항이 있다 그러면 EU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예. 신 교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8개 정도 우리 발표 주제를 정해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해운계에 지금 EU에서 말하는 블록 익잼션을 되게 이제 철저하게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정리가 안 됐는데 그 부분도 좀 전문가 한 분이 좀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더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고요. 그럼 신 교수님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 또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해운의 조봉입니다. 김 교수님이랑 신 교수님 대화 나누신 거에 이어서 한두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 교수님이 주신 논문에 아까 말씀 주신 14페이지, 15페이지 이런 이제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 담합은 EU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블록 이그잼션에 대한 이해가 이게 맞는 이해인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공항의 공급 능력 합의에 대한 일괄 면제 규칙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일괄이라는 의미는 세세하게 인디비주얼한 이그잼션인 시절에는 너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만 가지 이그잼션에 대한 요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괄해서 해라라는 뜻은 제가 이해할 때는요. 어떤 해운회사가 있는데 해운회사가 취향하는 노선이 동경도 가고 오사카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5만 가지 항구를 다 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항구를 다 가는 해운회사들이 여러 개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여러 개 해운회사들이 모여서 우리는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우리 카르텔이 커버하는 항구는 동경 어디 싱가포르, 홍콩 이런 전부 다입니다. 라고 일괄적으로 면제를 받아 놓은 상황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일본에 대해서 공동 운항할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싱가포르에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그잼션을 안 받고 우리는 이렇게 전체를 카르텔을 형성했으니까 면제해 주세요라고 했으면 면제를 받으면 세세한 인디비주얼한 플레이에 대해서는 따로 면제 요청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지요? 그거 일괄 면제 규칙은요. 일괄 면제를 신청하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그 규정에 해당하면 일단 면제가 됩니다. 카르텔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요건에 해당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면제가 되는 거고, 근데 일정한 행위가 또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에 관련된 협정이 있다 그러면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일괄 면제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괄 면제 신청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EU에서는 우리는 그 전까지는 개별적으로 면제 신청을 받았는데 너무 우리가 힘들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한마디로 그냥 니들이 알아서 요 요건만 맞추면 그냥 니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해도 괜찮아. 근데 그 중에서
아마 그 보시면 보통 일괄면제규칙 4조에 금지 조항이 있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금지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 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제재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환경이랑 예, 많이 예, 다르네. 예, 예. 우리는 예, 어떤 전혀 거를 할 다릅니다. 예, 예, 예. 때마다 협의를 하고 신고를 해야 되게 되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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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든요. 예, 예, 해운기업 같은 예, 경우는. 근데 예, 유럽 같은 경우는 신고가 필요 없다. 너희들 예, 여기에 이 규칙에 따른 해상 운송에 대해서 하는 거면은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네, 마음 놓고 예, 해라고 되어 예, 예, 있다는 예, 예,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예, 네. 예, 맞습니다. 예. 그거에 해당이 되면. 근데 안녕하세요. 그 위험 부담은 니들이 알아서 부담을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정한 변호사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강의를 못 예, 예. 들었는데요.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경쟁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현상과 어떤 특정한 산업 분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경쟁법을 적용을 제외하는 사정들이 있는데, 가령 미국 같은 경우 보험 분야는 연방법에서 아예 셔먼법이 적용 안 되도록 그렇게. 왜냐하면 보험 산업의 특성이 여러 통계 자료를 모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거를 규제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제 특별한 상황들이 있을 때 산업별로 좀 구별해서 경제법 적용을 제외해주거나 예외를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해운업도 이제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런 특성이 있어서 특별한 취급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 개별적으로 허용해주는 형태가 있을 것이고, 아예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면 이러이러한 산업 분야는 이러이러한 행위는 허용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블락이라는 형태로 해서 블락 이기제미션의 형태를 받는 거고요. 예를 들면 항공사들의 얼라이언스 같은 것도 경우에 따라서 담합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항공사들 간의 운항 조건이나 가격 조건에 관해서 이렇게 얼라이언스를 해주면 스카이팀, 스타 얼라이 스타 얼라이언스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경쟁 당국으로부터 이 적용 제외를 받기 위한 그런 인허가를 받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예외가 아니라 이런 블락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행위 유형, 이러한 산업 분야의 이러이러한 행위 유형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이제 허용해 주는 걸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혹시라도 모든 게 다 허용된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될 거고, 특히 이 블락 이금제이션은 꾸준히 줄어들어 왔어요. 해운법에 관해서. 왜냐하면 경쟁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있고, 그래서 점점점 그 범위가 축소되어서 원래 옛날에는 가격 협정이라든지 선복 조절이라든지 시장 분할도 옛날에는 해운업에서는 인정해 줬었는데 아예 그 블락 이기잼션을 이제 폐지해 버렸거든요. 이제 그만큼 점점점 줄어드는 형태라서 우리 선사들이 되게 그 경쟁법 집행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거는 꼭 인식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제가 중간에 좀 말씀드리면,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심재한 교수님과 조봉기 상무님 대화에 따르면은, 그러면 한번 블록 입증 받으면은 그 이제 화주에게 그 운임 인상에 대한 그 이제 뭐 상의, 그리고 해양수산부에 대한 신고 절차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 어떤 블락 이그젬션이라는 것은 규정입니다. 규정. 이러이러한 행위 유형은 허용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외를 인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제 중간중간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뭐 우리 법처럼 화주와 그런 운임 인상에 대한 뭐 합의, 또 해양수산부에 대한 뭐 신고, 그런 거는 필요하지 않나요? 그 블록 하더라도. 그건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보통은 그러면 우리 한시법으로 규정이 돼 있고, 한시법이 보통 연장되고 있는데 한시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폐지되는 거고요. 그냥 그 규정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유럽에 블록 입증 돼 있었으면 과징금 그런 게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거는 당연하고요. 아이고, 그렇게 됐구나. 우리 뭐 잘 몰랐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뭐 EU 법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과 이제 저희는 이제 해운 쪽이니까 해운법을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제가 드는 의문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당한이라는 말이거든요. 부당한. 부당한이라는 말이 공정거래법에서도 여러 차례 쓰이고 또 해운법에서도 여러 차례 쓰입니다. 근데 해운법에서 공정거래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운법은 정당하게 보고 있잖아요. 해운법이 허용해주고 있잖아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거든요. 해운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부당한 공동행위가 해운법이라는 잣대로 봤을 때에는 정당한 공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이해가 맞다면요. 그런데 해운법에는 또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공동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 공동행위는 부당해 라고 판단하면은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라는 판단 기준이 공정거래법의 기준이 있고 이것과 달리 해운법에는 해운법의 기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을 쓰고 있으니까 마치 같은 기준인 것처럼 오해가 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표현을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하다는 말과 해운법에서 부당한다는 말을 달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저는 생각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고 그게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또는 법실무계에서는 그 해운법 29조의 부당하게라는 표현이라든지 공정거래법 58조에 있는 공동행위를 허용해주는 또는 정당한 행위로서 인정해주는 또는 과거 공정거래법 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부당성이 다른 개념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 게 원칙인 거고 그거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주고 있는 게 해운법에 있는 거고 그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은 전혀 다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해운법 29조에 따른 어떤 절차를 밟아서 29조에서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모습으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공정거래법 정당한 행위로서 적용이 제외가 인정된다는 그런 입장인 거고 지금 이번에 최근에 했던 선사 사건은 공정위의 입장은 해운법 29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러니 예외를 인정 못 받는다 이런 입장인 거고 또 선사 입장에서는 그 절차가 약간 미비한 게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격도 계속 내려왔고 소비자 후생도 정해된 게 아닌데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부당성 측면은 부당하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래서 법원에 가서는 아마 좀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거는 같습니다만은 그 두 개가 서로 다르다 해운법의 부당성하고 공정거래법의 부당성하고 다르다라고는 생각은 잘 안 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교수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신 교수님. 아마 경쟁법을 하시는 분들은 정한 교수님하고 그렇게 견해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선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고 해운법 이쪽 부분은 뭐 이렇게 다르게 뭐 이해하실 수도 뭐 가능성도 있는데 경쟁법 하시는 분은 뭐 정한 교수님하고 견해가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김기현 변호사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동남아권, 한중권, 한일권을 지금 대표해서 지금 계속 다 하고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제가 이 사건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해운업계에 계신 분들과 이 경쟁법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법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김 교수님이나 정한 변호사님과 같은 의견을 주로 많이들 표출을 하시고, 근데 이제 해운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조상모님과 같은 의견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아마 이제 사실은 이제 법원에서 이제 곧 다퉈질 것이고, 결국은 법원에서 아마 가부간에 결단이 날 텐데, 제가 이제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이제 결론은 이제 법원에서 나겠지만 해운업계 입장에서는 그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성과 해운법의 29조의 부당성이 두 개가 사실은 구분된다고 주장을 해야 해운업계한테 더 유리한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소송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두 개가 같다고 해버리면 공정위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개가 판단 기준이 같으면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하는 거는 해운법 29조에 의해서도 허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정위가 보기에 부당한 공동행위는 해운법 29조에서 면제가 될 수가 없어. 이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부당성의 기준이 달라야 공정위가 보기에는 이게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해운법상으로는 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해운법 29조에서 면제가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소송에서는 해운법 29조의 부당성이 공정거래법에서의 부당성과는 약간 다르다라는 쪽으로 아마 주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제 물론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네,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지금 김기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그 부당하다는 관점을 그 해운법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는 것하고 이제 같은 말씀이죠. 해운업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저는 지금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부당이라는 용어 자체는 똑같은 거죠. 뭐 부당이라는 말은 똑같은데 해석을 할 때는 이제 좀 달리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건데 아마 조금 저희가 정 교수님하고 김 변호사님 말씀하시고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부당이라는 말은 뭐 똑같은 법률 용어지만 해석할 때는 좀 관점을 달리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만 더 하나 말씀드리면 공정거래법에서 부당은 통상 경쟁 제한성을 하나의 팩터로 보고 두 번째는 이제 합리의 원칙에 따른 어떤 행위의 경쟁 제한성과 또는 효율성, 특히 이 해운업계의 선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의 산업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건데 그 효율성의 관점을 이익 형량해야 된다.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이제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1시간 지났기 때문에요. 오늘도 뭐 심 교수님 좋은 발표 있고 또 좋은 토론이 있어서 우리 해운업계 분들 좀 많이